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탑뉴스 브리핑이라기보다 이건 브리핑은 아닌데요. 오늘 사실 미국이 일요일이고 일요일이라도 대체적으로 이제 뉴스들이 조금 흐르는데 오늘 큰 흐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씩 준비해 놨던 것은 있는데 그것보다는 굵직한 것 세 가지 아이템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 아이템을 전해드릴 텐데 두 가지는 세 가지 전부일 수도 있고요. 아마 그 다른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뉴스를 전해야지 되기 때문에 아마 보도를 안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워싱턴은 네로의 궁정이 됐다. 이 연설이거든요. 프랑스 사람이 한 연설을 미국의 애틀란틱이 영어로 번역을 했고 저는 여러분들께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전해드릴 텐데 지금 정말 이렇게 가겠구나. 지금 미국을 포함한 세계사가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푸틴이 이겼다. 푸틴이 이겼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세계사의 흐름이 그렇게 갈 것 같아. 그런데 푸틴은 어떻게 이겼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푸틴의 러시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지? 참고 또 참고 서구의 약점 같은 것을 쫙 꿰뚫어 보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확 덮어주니까 푸틴의 세상이 됐네. 마지막으로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읽는 어피니언입니다. 교수시고요. 아주 저명한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매력을 통한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신 분이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잃어가고 있다. 이것 또한 앞으로 미국의 몇 년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미국의 몇 년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슈퍼파워 시대는 완전히 없어지는지도 모르죠. 미국에 저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자녀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을 동경하셨거나 아니면 경멸하셨거나 그 많은 분들께 굉장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아이템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마디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해드리는데요. 백악관 근처에서 누군가가 무장한 사람이 있었고 비밀 경호국 또 법집행관과 충돌을 하던 과정에서 경호팀에 총을 맞아서 병원으로 입원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이면 이제 골프 치러 가잖아요. 말하려고. 그리고 이것조차도 굉장히 중대한 외교다 하는 게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세 가지 가운데서 어디엔가 속해 있습니다. 자, 먼저 불타는 워싱턴의 네로. 트럼프 메시지는 그의 동맹이 되는 건 소용이 없다는 이런 걸 보여준대요. 너무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1월 20일에 취임 선서를 했으니까 그동안에 쭉 보도해드렸던 것을 오늘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서 미래를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긴급한 어조입니다. 강력한 그 수사적인 힘이 있고요.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킨 연설입니다. 못 들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상원 의원인데요. 중도 우파입니다. 이분은 정당 대표고요. 클로드 말루이레라는 프랑스의 상원 의원이 예전에 그 BC, 프랑스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BC의 시장이기도 했고 이분 역학자이기도 하고요. 의사입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의 전 회장도 지내신 분입니다. 워싱턴은 네로의 궁정이 됐습니다. 방화범 황제와 복종적인 아첨꾼 신하들, 케타민에 취한 광대가 공무원 숙청 임무를 맡은 곳이 지금 워싱턴입니다. Washington est devenu la cour de Néron, un empereur incendiaire, des courtisans soumis et un bouffon sous kétamine chargé de l'épuration de la fonction publique. 트럼프를 네로 황제로, 일론 머스크를 광대로 얘기를 했죠. 이 연설은 우크라이나를 우리 유럽이 어떻게 지원해야지 되는가 하는 거기서 나온 건데 세계사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부터 일어날. 유럽은 역사상 중대한 지금 시점에 있고
미국의 방패가 사라지고 우크라이나는 버려지고 러시아가 강해지며 워싱턴이 네로의 궁전이 됐습니다. 자유세계의 엄청난 비극이죠. 그러나 미국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트럼프가 동맹을 방어하지 않고 적보다 동맹에게 더 많은 관세로 목을 조르고 있고 영토를 빼앗겠다고 위협하고 여러분의 국가를 침략하는 독재자를 지원합니다. 트럼프는 푸틴에게 굴복함으로써 중국을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의심할 여지 없이 대만 침공 계획을 가속화합니다. 한국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국제 정세죠.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적에게 항복한 적이 없습니다. 동맹국을 침략한 그 침략국을 지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불법적인 행정명령을 너무 많이 내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군 지도자들을 해고를 했는데 역사상 이런 미국 대통령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온당한 길을 가는 판사들을 무시하고 견제 세력을 약화시키고 소셜미디어를 장악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국의 헌법을 짓밟은 미국 대통령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건 자유주의로부터의 이탈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장악의 시작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그 헌법을 무너뜨리는데요. 얼마큼 걸렸습니까? 한 달, 3주, 2주일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저는 프랑스의 상원 의원입니다. 민주주의가 단단하다는 것을 믿고 이미 미국은 지금 위에 지적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 달 만에 본인의 4년 첫 번째 임기 재임 기간보다 미국에 훨씬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우리는 그저 독재자와 전쟁 중이었는데 유럽은 푸틴 이제는 반역자의 지원을 받는 독재자와 싸우고 있다. 푸틴과 트럼프가 한편이 됐다는 거죠. 미국의 역사상 대통령이 위에 지적한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는데 트럼프가 하니까 반역자고 그 반역자가 지지하는 독재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연설을 한 시점을 나를 기준으로요. 여드레 전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등을 두드리고 있던 그 순간 미국은 러시아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유럽 국가들 유엔 결의안에 맞서서 러시아, 북한과 함께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결의안에 투표했습니다. 이틀 뒤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병역 기피자 트럼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면서 전쟁 영웅에게 도덕적, 전략적 교훈을 얘기를 하면서 젤렌스키를 마국간 청소하는 소년처럼 대하고 복종하든지 대통령 자리에서 사임하든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미 약속됐던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미국 대통령으로서 또 다른 수치스러운 행보를 내디뎠습니다. 이런 배신에 맞서서 우리 유럽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굳건히 서야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스테이크 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유럽의 패배입니다. 유럽만의 패배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의 대만 침공, 미국이 또 다른 동맹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 돈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유럽뿐이 아니죠. 한국, 일본 다 걸린 문제입니다. 발트의 연안국가, 조지아, 몰도바가 이미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푸틴의 목표는 유럽 대륙의 절반이 스탈린에게 양도된 얄타 협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푸틴이 원하는 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80년 전에 세운 2차 대전 끝나고 세운 세계 질서, 그걸 끝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무력으로 영토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였는데 유엔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그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트럼프의 비전이 푸틴의 비전과 일치하기 때문에 침략자에게 찬성하고 침략당한 자의 유엔에서 반대 투표를 해서, 즉 힘이 있으면, 강대국이면 작은 국가의 운명을 내가 빼앗아서 맘대로 가져가는 그 같은 나쁜 세력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그린란드, 파나마, 캐나다는 내 거야. 우크라이나, 말트의 연안국가, 동유럽은 푸틴 당신 거야. 대만, 남중국해는 그의 것이야. 이상원 의원은 히즈라고 했는데 시진핑이죠. 말하려고 해서 골프를 치는 올리각스. 그 미국이든 뭐 러시아든 그런 신흥 부자, 격은 없고 그런 사람들의 만찬에서는 이걸 외교적인 현실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럽은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에게 유럽이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프랑스의 상원 의원은 이렇게 선언을 하네요. 클렘린의 선전선동과 달리 러시아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3년 동안 소위 세계 제2의 군대였다는 러시아요. 러시아 인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우크라이나에서 쳐들어가서 그냥 부스러기만 조금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이자율 21%, 외화, 금보유고 다 무너졌습니다. 또 인구 통계학적인 위기도 뭐 러시아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맞고 있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푸틴에 대해서 이럴 때 미국이 생명선을 준 것은 정말 전쟁 중에 저질러진 가장 큰 전략적 실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푸틴에게 해준 그 충격이 너무나 격렬하지만 한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 의지하고 이러던 뭐 우리가 할 수 있겠어? 하는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단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살리냐, 도와주냐, 전후에 어떻게 하느냐, 유럽의 미래가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고 여기에 3가지 과제가 있다는 걸 정했다. 뉴스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하고 비용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자산 동결해 놓은 것 풀어야지 된다. 이미 푼 국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절대적인 우크라이나 안정이 보장이 돼야지 된다. 미국에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부다페스트 조약, 조지아, 민스크 이런 조약 이후에 푸틴이 얼마나 조약 맺고 협정 맺은 것을 함부로 하는지, 푸틴과의 합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지키려면 우리도 충분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이 군사력을 가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헤라클레스적인 그런 임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임무잖아요. 헤라클레스가 한 12가지 그런 일들.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지 되고 힘도 있어야지 되고 지혜도 있어야지 되고 그러나 이루고 나면은 웅장한 거죠. 1945년부터 대한민국이 해방됐던 그때부터 유럽도 미국의 안보에 의존해 왔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그 이후에 이런 유럽 방어 같은 것을 우리는 다시 구축해야지 됩니다. 유럽이 이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역사책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겠죠. 지금 독일의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프리드리 메르츠가 유럽의 자체 군사동맹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가 오랫동안 해왔던 게 이거잖아요. 프랑스가 수십 년 동안 전략적으로 우리는 자율성, 독자성을 해온 것이 옳았다 하는 것을 독일이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독일 지도자가. 그걸 이제 구축한다는 거죠. 무기, 탄약 시스템 같은 거 다 만들고 프랑스와 영국이 핵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핵 억지력, 역할 이런 조건 같은 거 다 계산을 해야지 되고 미사일 방어, 위성 프로그램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죠. 물론 산업적으로 강국이 돼야 군사적인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진정한 무장은 도덕적인 무장입니다. 전쟁 너무 오래돼서 피로해진 사람들, 왜 저길 계속 도와줘야지 돼? 그리고 좀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여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유럽에서 극좌, 극우, 여기에 있는 푸틴의 협력자들이 많잖아요. 유럽에도, 미국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여론을 통해서 설득을 시켜야지 됩니다. 지금 푸틴, 트럼프 평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항복의 평화, 패배의 평화. 지금 젤렌스키를 드골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드골스러운 젤렌스키를 패탱으로 대체하려는 이런 그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필리프 패탱,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협력한 프랑스의 무슨 뭐 헤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이 지금 상원의원이 비시 시장이었잖아요. 비시 거기서. 근데 드골 같은 사람은 프랑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장해야지 된다. 우리가 이겨나가야지 된다. 드골스러운 젤렌스키를 패탱스럽게 바꾸려고 한다는, 그게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 어떤 식으로든 지금 견뎌내고 그 거대한 러시아에 부스러기만 준 이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이게 아마 대서양, 미국과 유럽의 동맹의 끝일까요? 그럴 위험이 아주 큽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최근 이제 젤렌스키에게 내려진 굴욕,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마침내 미국인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요. 여론조사 수치가 변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박스 뉴스조차 트럼프에게 비판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일부요. 로라 잉그램, 이런 사람은 또 케네디 그 센터의 이사로 만들어주고 하니까 또 하하호호 하면서 엄청 트럼프를 또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주의자들은 더 이상 영광의 절정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부, 의회, 소셜미디어 장악하고 있고, 그렇지만 미국은 항상 자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겨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참호에서 결정될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힘이 될 겁니다. 여기 유럽인들이 단결을 해서 뭔가, 유럽이 한때 그래서 주저를 하기도 했고 어땠고 했지만 유럽이 한때 강대국이었었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유럽의 부모님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파시즘, 공산주의를 물리쳤습니다. 우리 세대의 과제는 21세기 전체주의를 물리치는 겁니다. 자유 우크라이나 만세, 민주 유럽 만세. 프랑스의 중도 우파 정당 대표인 클로드 말루에, 프랑스의 상원 의원이 연설한 것을 잡지 애틀란틱이 영어로 옮겼고 제가 한국말로 옮겨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애틀란틱의 또 다른 그 기자예요. 스텝라이터 플랭클린 포워시가 쓴 푸틴이 승리했다. 러시아 독재자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를 자신의 비전에 맞게 굴복시켰다 하는 거 소개를 해드립니다. 푸틴 원. 아주 제목이 심플합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푸틴이 원했지만 맞춤표는 아니잖아요. 마침표. 앞서 프랑스의 상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지금의 푸틴이 승리했다는 것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가들은 종종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을 즐기죠. 뭐 잭슨 시대라든가 레이건 시대라든가 이렇게 뭐 시대의 어느 정도의 뭔가를 형성한 개인과 연관시켜서 정의하려는 시도죠.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잭슨 시대야, 레이건 시대야 할 때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21세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세계는 한 사람의 비전에 결국 트럼프가 들어섬으로써 굴복했습니다. 그 사람은 때로는 상징적인 인물이고 선동가고 야전, 사령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이웃 나라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탁탁 끊어버렸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우세했던 대서양의 그 질서, 이걸 파괴하려는 사건들을 시작을 해서 그런 사람.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푸틴의 궁극적인 승리를 딱 요약해 준 게 백악관에서 드골스러운 젤렌스키를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꽉 눌러버렸던 것. 푸틴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지금까지 미국이었습니다. 그 미국이 푸틴의 극단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돕겠다는 것. 그때 이제 딱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푸틴의 시대에 살고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걸 마무리해 주는 듯 보이지만 푸틴의 승리가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러시아도 약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20년 전 푸틴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스탄, 그때 이제 뭐 컬러 레볼루션이라고 했잖아요. 색깔 혁명. 구소련의 그 위성 국가들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빨리 시들었습니까? 열을 붉은 것 없다는 식으로, 그 정도로. 공산주의가 쇠퇴하던 시절처럼. 그랬는데 실제로 푸틴이 총리 거치고 2012년도에 러시아 대통령 복귀할 이럴 준비를 하면서 모스크바에서도 엄청나게 시위가 있었고 다른 뭐 도시로 확산이 됐고 1년 이상 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푸틴이 국내외에서 내 권력을 유지하려면 더욱 공격적인 전술이 필요하구나 하고는 KGB 오피서였잖아요. 젊었을 때. 그 각본 KGB의 플레이북에 의존을 해서 유럽 전역에서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이 좋아하는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거 구소련이 제일 먼저 했어요. 미국과 유럽 중심부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네트워크, 라디오 방송국 만들었습니다. 소련이 국제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운동 많이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했던 때처럼 푸틴은 프랑스의 우파 마린 르펜 잡았습니다.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죠. 마이크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마이크를 가진 사람. 박스에서 지금은 쫓겨났지만 팟캐스트에서 더 커졌어요. 터커 칼슨 푸틴 편입니다. 푸틴이 유일하게 전쟁 시작하고 나서 인터뷰를 한 서방 세계 사람. 그리고 뭔가 전통적 가치에서 이건 안 돼 하고 깨 부수기를 원하는 푸틴을 존경한 트럼프의 전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 터커 칼슨, 프랑스의 마린 르펜, 이런 자신의 숭배자를 딱 그 네트워크 안에 넣었습니다. 푸틴의 목표는 항상 명확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러시아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나 믿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잡지 애틀란틱의 기자예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몇 주일 동안에 얼마나 이 푸틴의 목표들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푸틴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요, 뇌물이요. 킥백 받고, 그 공공자금에서 다 뭘 훔쳐서 본인의 개인 자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아랫사람들에게 돈 주고 힘을 유지하니까 뭐 북한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올리가키, 그 러시아의 올리가키들의 그런 그 집단이요. 크랩토크래치라고 할까요? 그런 그 집단, 도둑들이죠. 도둑들. 이 사람들은 미국의 부동산에 돈 넣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은행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선 이런 것을 트럼프 이전에는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페이퍼 컴퍼니 있죠? 쉘 컴퍼니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옮기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거의 제일 먼저 금융에 대해서 한 일이 이런 거 다 해체시키는 거잖아요. 재무부가 기업 투명성법 약화시킨다, 미국이 손해본다 하면서 뇌물 주고받고 해라. 법무부는 러시아의 올리가키들, 이런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임무를 맡은 특수부, 타스크포스를 해체했습니다. 외국 에이전트요, 뭐 로비스트 이런 사람들, 그런 등록법도 굉장히 완화시켰습니다.
다 와라. 러시아 검은 돈도 오고 그런 도둑 정치하는 크랩토크래츠의 모든 것을 다 개방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해준 거고요. 푸틴이 자신의 비전을 세계에 강요하려고 노력하면서 제일 이제 우크라이나를 영토를 뭐 바로 옆이고 하니까 탐냈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영토만 탐난 게 아니라 저항 세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사람들도 살고 있고 한데도 저항의 국가가 우크라이나였는데 그래서 막 거기도 막 친러시아 대통령도 심고 했었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3년 동안 트럼프도 두 번째 취임하고 몇 주일 동안은 그냥 바이든 때의 약속을 지키는 듯 보였다가 이제 무기 공급, 정보, 상업용 위송 다 끊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전쟁하는데 힘들게 할 것이고 아무리 용맹한 우크라이나 군대라도 사기가 엄청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푸틴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어요. 국가 가족, Family of Nation으로 하려고 한다. 트럼프는 G7, G8에 다시 트럼프 복귀시키려고 하잖아요. 저 이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G7 국가들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러시아에 제재 더 한다고 했잖아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제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무리 북한에 어떠한 제재를 강화한다 한들 하는 거래가 없어요. 뭐 30억 달러라고 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눈속임입니다. 푸틴은 브렉시트를 시작으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었죠. 근데 그게 불길한 징조의 시작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독일과 프랑스에서 막 푸틴 쪽에 다가가는 그런 막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 동맹 같은 거 많았고요. 뭔가가 조금 안 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아예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 딱 나타나서 도와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토의 전에 그 나토의 최고 책임자 이런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하고 있죠. 푸틴이 왜 이렇게 승리를 했는가? 서구가 약해지고 푸틴은 독재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에서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그리고 도덕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러시아 군인들 얼마나 죽던지 상관 안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러시아는 하고 있는 거죠. 푸틴의 운세가 트럼프가 들어옴으로써 반전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반전됐는데 서구 사회를 너무 정확하게 푸틴이 읽기도 했습니다. 서구 사회의 퇴폐, 민주주의의 허술함 비난했고 그러면 그동안은 선전선동이다 했는데 지금 민주주의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 스스로 깨버리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 동구에서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부러워했었죠. 근데 지금은 스스로 깨버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 이상주의 이런 게 실제로 사라질 수 있다고 푸틴은 트럼프 시대에는 사라질 수 있다고 직감을 했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백악관에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반대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시스템이 얼마나 매력적이지 않으면 미국에서조차 이걸 지금 깨고 있느냐. 이분이 마지막 문장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프랭클린 포어라는 분이 애틀란틱의 기자입니다. 푸틴은 이제 미국조차도 민주주의를 버린다 하고 자신들의 국민에게 떠벌릴 수도 있다. 우리는 푸틴의 세계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읽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트럼프와 미국 소프트 파워의 종말 이런 어피니언인데요. 조셉 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전에 학장을 지내셨고 최근에 무슨 미국 세기의 삶 이래야 되나요? 그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매력을 통한 영향력 있는 국가 이런 용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 이런 국가를 만들어낸 그런 분인데 이분이 트럼프와 미국 소프트 파워의 종말
글 쓴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제관계는 힘의 정치입니다. 힘의 정치. 국제관계는 힘의 정치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겠죠. 투키디데스가 2000년 전에 쓴 것처럼 그리스에 강자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약자는 고통을 받아야지 됩니다. 얼마 전에 한 2주일 전이었던가요? 앤드류 솔리반이라는 오피니언 리더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들께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폭탄, 총알, 경제적인 강압 그 이상에도 달린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소프트 파워, 힘, 돈, 포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나도 저걸 갖고 싶어, 저렇게 되고 싶어, 너무 매력적이야 하는 그거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세상의 힘은 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결합될 때 이루어지겠죠. 또 소프트 파워만으로는 뭐 어떠한 모든 것에 정점이 있지 않으니까 지도자들은 하드 파워에 더 끌릴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는데 소프트 파워가 자주 우세합니다. 로마 제국이요? 군단뿐만이 아니라 로마 문화의 매력, 굉장한 기반이 있었고 베를린 장벽, 포격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서구의 가치에 끌린 사람들이 휘두른 망치, 불도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한 국가의 소프트 파워는 다른 사람들이 저거 정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 가치,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프트 파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뉴욕 부동산 분야에서 큰 그의 배경은 강압과 아니에요. 부동산도 소프트 파워로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강압과 거래의 그 힘에 대한 이런 것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린란드 갖겠어. 뭐 덴마크도 괴롭히고 라틴 아메리카를 분노하게 하는 파나마에 대한 위협, 우크라이나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그의 협력.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존 F 케네디가 만든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해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 미국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미국은 뭐 단연코 가장 강력한 국가였죠. 그리고 UN 만들어주고 지금 UN 쓸데없다고 하잖아요. UN 인권위원회 같은 거. 이게 미국의 이런 가치가 미국의 이익에도 딱 맞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자유주의, 뭐 인권 이런 가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어서 여러 기관에서 탈퇴하거나 철수했죠. UN 시스템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있는 국가가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는다. 이건데 그렇게 쳐들어간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고 러시아의 힘이 되고 있다. 1948년도에 세계 인권선언을 포함한 2차 대전 이후의 인권법. 트럼프 대통령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인권법도 모든 나라가 뭐 다 순수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완전하지 않지만 보편적인 가치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트럼프의 아주 그냥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이렇게 하는 좀 근시안적인 거래주의는 제일 중요한 걸 놓칩니다. 그 중요한 걸 Truth Social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진실사회.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면요. 가치, 그런 것에 따른 좋아하는 호불호도를 조사하면 항상 미국이 위에 있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독재국가는 낮은 순위에 있죠. 물론 어떤 때는 서로 거래 이해관계와 맞춰서 어느 나라가 매력이 있어요. 이런 아프리카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을 똑같이 매력 있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요즘 중국이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는 소프트 파워의 힘을 후진타오 때부터 소프트 파워 힘 많이 강조했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이 소프트 파워도 다른 나라에 이렇게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007년도에 중국 주석이었던 후진타오가 17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소프트 파워에 많이 투자를 해야지 됩니다라고 말했고 시진핑 주석 하에도 계속됐습니다. 아마 중국의 그 S자로 시작되는 공연
미국에서 보신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공자 학원 같은 것 있고요. 외국 원조 프로그램 중국이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미국과 아시아에 비해서 뒤처져 있고 뭐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이 교수는요. 이분은 트럼프가 만들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중국이 소프트 파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 파워의 상당 부분은 민간에서 많이 나오죠. 정부에서라기보다. 제가 오늘 사실은 원래 미키 17 같은 것도 준비했었는데 오늘은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일 반응과 미국 사람들의 반응과 함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소프트 파워의 상당 부분은 정부보다는 시민사회에서 나옵니다. 트럼프 관점에서 볼 때 1945년 이후 여러 가지 규칙 이런 것은 미국이 손해만 봤다. 외국 방어에도 돈만 냈다. 아주 세계 질서를 나쁜 질서로 보고 무임승차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데 무임승차 하는데 그 자동차를 누가 운전을 합니까? 미국이 그 버스, 그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게 미국의 이익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잊고 있습니다.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동안 소프트 파워 친절하지 않았죠. 그리고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하고 사람들 막 의사당에 각오하면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 매력, 미국에 대한 매력, 또 힘을 잃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조금 회복됐지만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줄어들 것으로 이분은 봅니다. 더 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베트남과 이라크 전쟁 이후에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회복력, 개혁 능력을 보여줬죠. 1960년대는 미국이 막 인종차별로 도시가 불타고 또 그 이후에는 반전 시위대가 있었고 대학과 정부 건물에서 폭탄이 터졌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또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제럴드 포드의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지미 카러의 인권 정책, 로널드 레이건 낙관주의가 있었죠.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트남에서 막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시위할 때도 We shall overcome 이런 평화를 더 많이 불렀잖아요. 보편적인 가치에서. 이런 건 이제 민권 운동에서 나온 소프트 파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 파워의 많은 그것이 하드 파워와 결합을 해야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소프트 파워 하면 헐리우드의 영화, 다양하고 자유로운 언론, 대학에서의 자유로운 탐구. 저는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던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학이 전처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겠어요? 억압하는데? 학생들 시위할 때 뭔가가 규정에 맞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라고 하고 헐리우드도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 비난하는 발언이 사회자가 한 것 빼고는 거의 없었고요. 독립적인 여성, 항의하는 소수민족을 보여주는 헐리우드 영화. 이번에 다큐멘터리 영화. 이거 지금 많이 홍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합작해서 만든 그런 영화인데 많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유언론, 다양하고 미국 단체의 자선활동, 자선 단체를 다 없애버리는데요. 대학교에서의 탐구, 기업이 지금 다 엎드리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도움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적 규범을 약화시키고 제도를 파괴하고 통합적인 행정부 대통령이 최고다.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계속된다면 그런 미국을 담고 싶어 하겠습니까? 소프트 파워는 약화될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요, 미국 민주주의를 아직 후지게 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 천천히이긴 하지만 여전히 작동합니다. 트럼프 정책이 인플레이션이나 고통스러운 사회 복지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진다면 2026년도에 하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고 일부 견제와 균형은 회복될 겁니다. 시장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죠. 또 연방 시스템에는 권력 중심이 있어서 2020년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 표를 찾아내 했어도
공화당인데도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일을 했고 법원에서는 60건 이상의 소송에서 전부 트럼프 주장이 졌습니다. 근데 전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트럼프 첫 번째 대통령 너무 많은 민주적 규범을 훼손했고 이번에 취임 이후는 그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일부 소셜미디어 모델은 어때요? 인공지능 모델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분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는 하네요. 앞으로 4년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조셉 나이,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전 학장이셨던 분들이 아니라 분. 러시아는 최고 정점이고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약해지고 워싱턴은 네로의 궁정이 됐다가 오늘의 미국 일요일, 한국은 월요일이네요. 탑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에세이와 같은 스토리였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에서 뵙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발생 뉴스를 중심으로 전해드리죠. 강혜신이었습니다.